오늘 방송도 원룸 임대업에 대한 그런 방송입니다. 저 요 전 방송에서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데 뭐 그거는 뭐 전 방송 뭐 보시고 제 의견을 거기다 피력을 한 거니까. 오늘은 그 임대업 관련해서 원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. 오피스텔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다세대 다가구 뭐 심지어는 근생을 원룸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비율이 얼마인지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. 그 종류가 이제 그렇게 있고 도시형생활주택도 있죠. 항상 제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장 좋다라고 항상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할 건데, 일단은 제가 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일단 한 4동 정도, 건물 4개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,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, 혹시 이걸 참고하시거나 어떤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생수기 가장 여러분들께 생수기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방송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. 일단 입지가 또 훌륭하다. 이 입지라는 거는 그 생활 환경을 말씀드리는, 교통편이 편리하고 주변이 또 상권이나 어떤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그런 인근이라고 하면 거기서 또 파생되는 또 수요도 상당하고, 또 교통편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 원룸 수요도 상당합니다. 근데 매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. 일단은 그 건물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, 대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 건물들 보면은 몇몇 임차인들을 이렇게 손을 놓고 머리가 아프고 저기 하니까,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그렇게 안 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장기간 연체를 됐다고 하면 그건 약간 건물주의 문제도 있습니다. 첫 달 뭐 딱 밀렸을 때 두 번째 달부터 푸시를 해서 최대한 이게 누적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그 세입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과연 싸게만 사는 것이 수익률이 좋을까? 과연 싸게 가격이 깎이는 물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.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, 어떤 그 중간에 누굴 이제 설명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. 좋은 말로. 근데 그게 다 사실일까? 아마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. 이거 샀다가 나중에 어떤 애먹는 거 아닌가? 일단 관리가 잘 된 물건들은 이 데이터나 어떤 자료들도 이렇게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. 그 다음에 건물에 임대를 맞추는 그 부동산들이 얼마나 선호하는 건물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매물을 받다고 그 주변 돌아다니면서 막 이 건물 어떠냐 물어보면 다들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. 왜냐, 자기가 팔 게 아니거든. 다른 부동산에서 와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뭐 온갖 저기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중개업소들이. 또 사람 심리가 뭐 좀 양심적으로 하면 난 잘 모르겠다 정도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게, 이게 진짜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매물을 봤을 땐 그거에 대해서 거의 100%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내가 인수해서 운영할 만하다는 선까지는 확인이 되는 그런 매물들을 보셔야 된다. 그러니까 결국 임대 환경, 뭐 좋은 생수 건물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임대 내역이라든지 그 건물 관리 내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.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? 뭐 이거는 이제 뭐 예시를 든 건데, 이렇게 내 땅에 내 건물을 오로지 내가 혹시 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것과 생판 남들과 공동 소유를 하고 공동 지분을 갖고 하고 있는 거는 재산권 행사하는 데서도 많이 차이가 나죠. 임대업을 실패하신 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뭐 그럴 만한데 뭐 가서 하세요. 대부분 뭐 집 근처, 집에서 가까운 곳, 뭐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좋은 겁니다. 아니, 아파트는 뭐 대출 규제하고 그러면 막 난리들을 치고 집값이 오락내락 하는데 대출이 많아서 겁난다?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할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대출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. 이 감정평가 다 하고
이 토지라든지 이 건물 현 시세에 맞춰서 감정 평가를 해서 거기에 준하는 만큼 뭐 70%가 됐든 80% 됐든 대출이 나오거든요. 근데 지금 얼마에 사든 그 감정 평가액이 10% 20%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건물도 많습니다.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그렇지 않은 건물도 많아요. 그러니까 만약 뭐 한 35억 정도 하는데 대출이 뭐 한 20억 이상이 나온다. 그리고 월세가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도 나에게 수익을 준다. 그러면은 그 대출을 다 끼는 게 맞지 않을까? 지금처럼 그 고금리 시대에도 수익이 난다 하면은 일단 대출을 다 끌어안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? 여윳돈이 있더라도 일단 최대한 이 대출을 끼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임대료가 그 이상 뭐 1,800, 1,900 나온다. 공실 많으면 뭐 이자 못 내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설득을 저는 하질 않습니다. 그분들은 이 임대업하고는 안 맞는 분들이에요. 그냥 내가 가진 돈이 10억이면 그냥 한 12, 3억짜리 사서 거기서 월세 한 2, 300 나오는 걸로 대출 안 끼고 사면 공실이 안 생기나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업지역이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그런 입지에 있고 생활 환경이 좋고 또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매물이다 그러면 공실이 날 위험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. 방 한 개당 이제 50을 받는다고 치고 대출 35, 대출 10억. 사실 지금 이 경우는 35억 정도면은 대출이 20억까지 나옵니다. 네, 10억으로 그냥 통상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뭐 들어가는 뭐 건물 청소비, 엘리베이터, 전기관, 뭐 소방 이런 비용들 다 빼고 뭐 인터넷까지. 그래서 방 하나당 약 36만 9천 원 정도가 나와요. 그렇게 되면 1,478만 원 정도가 빠집니다. 10억일 경우에 1,478만 원이에요. 방 하나당 대충 50인 54, 20, 2천만 원에서 대출이자 빼고 관리비용 빼고 한 1,478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. 거기에 내가 투자한 돈 뭐 취득세까지 한다 그러면 순수익은 한 8% 정도 나오겠죠. 뭐 거기에 이제 뭐 부가세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뭐 세계 경제도 안 좋고 대한민국은 뭐 더더군다나 지금 정치를 잘 하셔가지고 더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돈 가치는 지금 뭐 제가 봐도 벌써 뭐 한 3, 4년 전 10억이랑 지금 10억이랑은 또 다르고 뭐 앞으로는 뭐 더 달라. 잘 투자한 건물 가치가 오르면 내 돈의 가치도 오르는 것이고 내 재산 가치도 증식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매월 작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면 삶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과거 그냥 일반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랑 지금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갖고 있을 때랑은 어떤 지출함에 있어서 고민도가 상당히 차이가 크대요. 뭐 외식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 지출을 좀 크게 할 때도 생돈에서 나가는 거랑 내가 수익을 받은 데서 나가는 거랑은 그 스트레스가 다르다고 합니다.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목돈을 어떤 뭐 아파트라든지 어느 저기 토지가 됐든 어디에 투자를 해놓으면 수익은 발생을 하질 않아요. 물론 거기서 뭐 집값이 오르거나 뭐 땅값이 오른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로지 현금화돼서 내 수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상화폐죠.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엄청난 뭐 이걸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,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뭐 잘못 선택하지 않을까 고민들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잘못될 일은 없어요. 이제 원룸 거주 방식이 지금은 거의 지금 3, 4인 가구 거주수를 뛰어넘었죠. 거의 한 1200만 가구, 1, 2인 가구가 그중에 딱 원룸에만 사는 가구 수는 거의 600만 가구 이상입니다. 수요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
근데 운영 방식을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 건물을 인수를 한다 그러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내가 사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. 제가 이 방송에서 이 모든 거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.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뭐 1시간, 2시간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원룸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. 가족들도 맨날 붙어 있으면 더 많이 싸웁니다. 가끔 만나야 안 싸우지는 경우는 없죠. 그 싸우긴 사람들 좀 덜 싸우고 만났을 때 반갑고 젊은 사람들만 독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원룸에 사십니다. 방 청소하기도 좋고 에어컨을 틀더라도 원룸이 훨씬 전기세가 덜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원룸에 이제 베란다 있는 원룸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이 베란다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선호도와 이 승률에 큰 차이를 줍니다. 여러분들 뭐 여기 뭐 아파트 투자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여러분들 혹시라도 과거에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 배짱이면 원룸 임대원 잘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. 이걸로 뭐 일확천금을 뭐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. 이것도 사업입니다.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하는 사업이에요. 사업이면 내 시간도 뭐 좀 써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신경도 좀 써야 됩니다. 그 돈이 그냥 나오진 않아요. 투자자들이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.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다든지 거기에 있는 상가 건물에 투자를 했다든지 얼마나 저 표영호 TV 자주 보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상가 건물들은 편의점 하려고 12억인가 8억인가 되는 걸 3칸을 사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다 편의점을 하려고 했다라는 도대체 그 자신감 갖고 있는 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상가는 그 월세를 낼 수 있는 업종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는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을 생각 먼저 하기 전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나는 그냥 사놓고 어떻게든지 대충 들어오는 수익을 벌어 난 편하게 벌겠다는 생각을 가신 분들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찾아서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죠.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를 해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나오는데 자,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거나 잘나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오랫동안 겪었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하는데 참고가 되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방송을 했고요.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